여러분, 아마 최근 스마트폰으로 뉴스 푸시 알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드디어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구나. 뭐 이제 기름값 좀 내리겠지?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할 거고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될 테니까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요. 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일단 총성이 멈추고 화약 냄새가 거치면 심리적인 안도감이 시장을 잠시 지배하니까요. 당장 눈앞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가장 큰 위기는 지나갔다고 약간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성은 멈추지만 진짜 무서운 진짜 배기 총구선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 집 현관문 앞으로 날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유가 폭등이나 주가 하락은 뭐랄까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 진짜 본편이 시작되는 셈이죠. 와, 본편이요? 네. 전쟁 중에 쌓인 막대한 경제적 부채, 또 산산조각난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강대국들의 그 지정학적 판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이 심층 탐구 시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WEF, 채텀하우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로이 연구소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기관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전쟁 이후 재편되는 세계 정세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삶에 날아올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를 뜯어볼 겁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럼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메커니즘과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일종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 기관들의 데이터가 공통으로 경고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작동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의 상식으로는 절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절대 먼 나라의 복잡한 외교나 거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 겨울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가 왜 폭등하는지, 주말 마트에서 식용유 가격이 왜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이야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런 거대한 경제적 여파를 논하기 전에 도대체 이 판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 2026년 5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 회담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정확히 100년 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죠. 대영 제국 시절이네요. 네, 금유의 중심이자 전 세계 바닷길을 통제하는 패권국이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산업화와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키우면서 영국의 자리를 위협하던 신흥 강국이었고요. 아, 기존 패권국 영국과 신흥 도선국. 정확합니다. 이 구조가 지금의 미중 관계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거든요. 와, 두 나라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이 터졌잖아요. 지금이 딱 그 1914년의 대자비 같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볼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는 이번 이란 전쟁 기간 동안 중국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쏠려 있을 때 사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용했죠. 이라는 늪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철저히 관망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침묵이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상대 체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계산이 서 있을까요? 로위 연구소 등 여러 지정학적 분석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만 결단론입니다. 대만 결단론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중동에서도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고 또 동맹국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해결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판단이죠. 잠깐만요. 그거는 진짜 1914년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른바 100년 전략의 실리론이죠.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체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아, 굳이 전쟁까지는 안 간다는 거군요. 네, 무리한 군사적 충돌로 서방의 제재를 자초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 제가 자료를 보다가 흥미로웠던 게 일부 전문자들이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연장선에서 21세기판 천하 삼분지계를 제안하더라고요. 세계를 유럽, 아시아, 미주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고 핵심 바닷길인 호르무즈나 홍해에서는 서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규칙을 세우자는 건데. 네, 흥미로운 접근이죠. 근데 이거는 마치 불타는 방 안에서 거인들이 평화협정서에 도장을 찍자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뭐 논리적인 타협안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종이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외교는 훨씬 더 복잡한 내부 정치의 산물이니까요. 중국은 당장 공산당 내부의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고 미국은 의회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넘어서야 하거든요. 양쪽 대 내부 반발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1914년의 파국을 피하려면 결국 불안정하더라도 모종의 휴전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거인들이 그렇게 체스판의 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동안 그 나비 효과가 당장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어떤 모습으로 날아오는지 풀어볼 차례네요. 우리의 일상에 타격을 줄 구체적인 청구서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놀랬던 건 바닷길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바닷길 비용이 오르는 겁니까? 이란의 현재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국토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최고 지도자마저 잃은 이란 내부에는 막 엄청난 불만과 분모가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란 수뇌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카드는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외부로요? 그게 바닷길 통제인가요? 네, 바로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전면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상선들에게 일종의 비공식적인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의 경찰을 자초하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네요. 해군을 보내서 항로를 지키려고 할 텐데, 설마 그 작전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건가요? 그 흐름이 정확히 맞물려 들어갑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해군 운용 비용을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들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맙소사,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거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공식 통과료에 미국의 작전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즉각적으로 정유 원가가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건 당장 화물차 기사님들 주유비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발전소의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전기요금을 밀어올립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같은 대기조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거든요. 전기세가 무서운 거였군요. 네, 전기요금 인상은 곧바로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원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이 원자재 가격 폭등 파트였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과 AI 발전이 구리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 많이들 놀라시죠? 솔직히 처음에 보고는 아니 AI가 발달하는데 왜 구리가 필요해? 소프트웨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전선이 더 필요해서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AI 혁명을 소프트웨어의 마법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마법을 구현하려면 엄청난 양의 하드웨어와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요? 네, 챗 GPT 같은 고도화된 AI나 다가올 양자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10수배 늘어나야 합니다. 이 센터들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고 센터까지 끌어오려면 국가 단위의 송배 전망을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하죠.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구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발전소에서 거기로 가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통째로 구리로 깔아야 한다는 거군요. 게다가 반도체 정밀 공정에는 금과 은이 필수적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공급망이죠. 공급망이 박살났나요? 네, 이번 전쟁과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황 공급의 45%, 그리고 헬륨 공급의 40%가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헬륨은 반도체 냉각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가스거든요. 와, 헬륨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이렇게 기존 공급망은 박살이 나 있는데 AI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 때문에 수요는 폭발한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산업이 아예 셧다운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기인 겁니다. 산업 전반의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일상 물가도 오르겠죠. 당장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 봄에 요소 비료 가격이 77%나 폭등했다는 데이터가 있던데 사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아니면 비료값이 내 밥상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이게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건가요? 요소비료는 식물의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핵심 영양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죠. 본파종기에 비료 가격이 77% 폭등했다는 건 농부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료 사용량을 확 줄였다는 뜻입니다. 아, 비료를 못 주니까. 네, 그 결과는 정확히 1년 뒤, 그러니까 2027년 가을에 전 세계적인 수확량 급감으로 돌아옵니다. 밀이나 콩 같은 곡물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5% 정도잖아요. 쌀 빼고 밀이나 콩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 곡물가가 뛰면 당장 우리가 먹는 라면, 식빵, 두부 가격표부터 싹 다 바꾼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가장 직접적이고 잔인하게 꽂히는 충격파가 될 겁니다. 잔인한 청구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다가올 2026년 겨울 난방비 문제도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카타르의 가스시설이 피격당해서 액화천연가스, 즉 LNG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LNG를 꽤 많이 비축해두는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료에 적힌 LNG 재고 917라는 숫자를 보고 진짜 제 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겨울을 버틸 가스가 917밖에 없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비축 시스템은 생각보다 아주 취약합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마트가 하나뿐인데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공지가 붙은 겁니다. 한 달이요. 큰일이네요. 네, 우리 집 냉장고에는 딱 일주일치 식량만 남아있죠. 그런데 저기 건너편 부자 동네 사람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남은 식량을 몇 배 웃돈을 주고 막 싹쓸이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 부자 동네가 바로 유럽이군요. 유럽은 러시아 가스관이 끊기면서 살기 위해 전 세계 LNG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고작 9일치 재고를 가진 우리는 그 유럽과 웃돈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살거나 둘 중 하나네요. 정확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거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더 있습니다. 더 최악이 있나요? 한국이 웃돈을 주고 사오고 싶어도 이미 유럽과 장기 계약을 맺은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현물 시장에서 당장 끌어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겨울철 가스비 고지서에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와, 자, 이렇게 난방비, 식료품비, 전기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면 나라 경제에 키를 준 중앙은행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네, 교과서적인 대응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아 연명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줄도 서는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생겼고요. 중앙은행이 직면한 가장 고통스러운 진퇴양난이죠. 금리 결정은 경제의 체온을 조절하는 일인데 지금은 머리에는 고열이 나고 손발은 동상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꼴입니다. 비유가 딱이네요. 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죠. 한국처럼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뛴다는 건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폭등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환율이 1,500원 시대라니요.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 왜 미국 연준이나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달러가 최고면 달러를 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지표가 의미하는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 하락입니다. 신뢰 하락이요? 미국이 과거 러시아의 달러 결제망을 차단하는 것을 본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 눈밖에 나면 우리가 가진 달러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탈달러화의 시작이죠. 와,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인 중국이나 심지어 달러의 주인인 미국조차도 가장 안전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실물 자산인 금으로 외환 보유고의 방패를 두껍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금융에서도 열린 거네요. 이 각자 도생의 치열함은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헬륨가스 부족이 반도체 생산에 치명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이죠. 네, 미국은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로 봅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나라가 멈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TSMC나 인텔에 막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 내에 공장을 짓게 만듭니다. 공장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는군요. 한국의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인데 문제는 미국이 자국 내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정보 공유까지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미국 안보망의 하청업체처럼 편입시키려는 거군요. 게다가 이 안보 프레임은 무시무시한 청구서를 하나 더 달고 옵니다. 제가 브라운대학교 프로젝트 자료를 보고 헛웃음이 났는데요. 아, 그 국방비 관련 자료요? 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진 빚의 이자만 1조 달러가 넘는다고요? 이거 실화입니까? 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비용만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재정 구멍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죠. 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설마? 바로 한국, 일본, 나토 같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청구서를 나누자. 이런 논리죠.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가 있긴 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아주 필요합니다. 방위비 문제와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영락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을 패키지로 묶어야 하는 거죠. 아, 기술과 안보를 묶는 거군요. 네,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역량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방어하는 핵심 자산이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 안보에 이만큼 기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위비 분담의 일환으로 인정해라. 이런 식의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더 내냐 덜 내냐의 싸움이 아니라 협상의 판 자체를 안보와 기술의 결합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도 머리가 아픈데 밖을 내다보면 그야말로 지뢰밭투성입니다.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재살정도 정말 큰 숙제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든요. 박쥐처럼 굴면 양쪽에서 다 맞겠네요. 한쪽으로 완벽하게 밀착하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치명적인 보복을 감수해야 하죠. 결국 어느 한쪽도 우리를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상황은 어떤가요? 이란 전쟁이 끝났으니까 과거 이라크 전후 재건 때처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나 기업들에게 막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돈통이 열렸다고 환호하는 기사들도 많던데요. 이건 좀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기회처럼 보입니다만 그 이면의 정치적 리스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요?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적 국내 정치 기반, 그리고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이란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 투쟁과 공백. 이 모든 것이 중동 재건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둥지 밑에 깔린 화약고입니다. 아, 겉만 번지르르 한 거군요. 기업들이 정부 보증이나 철저한 출구 전략 없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자금은 자금대로 묶이고 프로젝트는 멈추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의 기회인 줄 알았는데 지뢰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까지 열거해 주신 비용이나 충격들도 무섭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신뢰의 비용이라고 표현된 부분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전쟁 중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작전을 밀어붙이다가 나토 동맹국인 스페인으로부터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당한 적 있죠. 스페인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요? 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지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즉 인도, 브라질,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달러 기반의 무역 시스템에 묶여있지 않으려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럼 뭘 쓰나요? 이들은 달러 대신 자국 통화의 루피화 혹은 디지털 통화로 자원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인도나 브라질이 자기들 돈으로 원유를 사고 파는 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죠? 오히려 달러의 힘이 빠지면
우리가 달러 구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달러 구하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달러라는 공통 언어로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무역의 기본 언어죠. 네, 전 세계 은행들이 스위프트라는 달러 결제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초 만에 돈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처들이 서로 다른 언어, 즉 각자의 통화로 거래망을 막 쪼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수출 대금을 받을 때마다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떼이거나 아예 그 파편화된 거래망에 접근조차 하지 못해서 시장을 잃게 됩니다. 무역의 규칙 자체가 무너지는 이 보이지 않는 파편화가 가장 뼈아픈 청구저입니다. 와,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끊기고 다들 흙길을 새로 파서 다니기 시작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로 돈을 벌던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 거군요. 머리가 띵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은행을 위협하고 요소수가 밥값을 올리고 이제는 결제망까지 쪼개진다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죠. 네, 솔직히 방송 들으시면서 내일 당장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발등에 용광로 쇳물이 떨어지고 나서 비명을 지를 수는 없습니다. 불씨가 보일 때 미리 방열복을 입자는 게 오늘 탐구의 목적이죠. 자, 생존을 위한 3단계 마스터 플랜. 개인, 국가, 기업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부터 살펴보죠. 개인이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대원칙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바로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전환 비용 때문에 고물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거든요.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햇빛 아래서 얼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죠. 따라서 실물 자산인 금이나 구리, 리튬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자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금이나 구리 관련 주식을 사라는 투자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과 부의 룰이 바뀌었으니까 그 맥락을 읽고 자산 배분을 고민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철저하게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전력 중에서 제 눈을 의심케 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2027년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비트코인이 쓰는 SHA-264 암호화를 뚫어버릴 수 있다고요. 비트코인이 통째로 해킹당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지키는 SHA-264라는 자물쇠는 너무 복잡해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푸는데 수천억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죠. 그렇죠. 해킹 불가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하나씩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찔러보는 마스터키 같은 녀석입니다. WEF 자료는 바로 2027년이나 2028년쯤 이 양자 마스터키가 비트코인의 자물쇠를 무력화할 만큼 고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와, 1,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물론 암호화폐 진영에서도 방패를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기존의 디지털 신뢰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정말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럼 국가와 기업은 당장 뭘 해야 합니까? 당장 내년 겨울에 보일러를 켤 수 있게 하려면요. 국가는 안보의 개념을 군사력에서 에너지와 식량으로 완전히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9일치에 불과한 LNG 비축량을 선진국 수준인 90일치로 늘리고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하죠. 비축량이 제일 시급하네요. 통해서 1,500원대 환율 충격으로부터 원화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식량 자급률 45%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농업기지 투자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죠. 그렇군요. 그럼 기업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은 당장 다음 달 수익성보다 공급망의 생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부품이 특정 중동 국가나 분쟁 지역 광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어떡하죠?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겠지만 맨욕 가격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식자재 손실을 최소화하는 극단적인 원가 통제 모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고효율 기기 지원금 같은 제도는 주저없이 찾아 쓰셔야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제 머릿속에 남는 건 이겁니다. 현금이 최고다. 미국 우산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과거 20세기의 성공 공식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안보와 부를 창출하는 문법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메커니즘을 학습하는 자만이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총성이 멈추고 우리 집 현관문으로 날아올 10가지 경제 총구서. 이건 단순한 협박장이 아니라 기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국가는 무너진 인프라와 공급망을 단단히 다지고 여러분 개개인은 세상의 변화를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이 격변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2027년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어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만약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자물쇠를 연다면 전 세계 은행의 수조 달러짜리 금융 결제망과 국가의 최고 기밀을 보호하는 군사 암호 체계 역시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는 전쟁은 중동에서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보이지 않는 수학과 데이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정보 시스템은 과연 이 새로운 전쟁에서 안전한가요? 이 서늘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고 치열하게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